어차피 유산 물려줬고 빠르게 내놔요. 내가 호락호락 줄 것 같니? 어둑어둑한 새벽 4시 남대문 시장 골목에는 벌써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40년 세월 동안 이 골목을 지켜온 김숙자는 아직도 이 시간이 되면 잠이 깬다. 몸이 기억하는 거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가게 문 열고 도매상에서 넘어온 이불 보따리를 풀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던 그 시간들. 에휴. 숙자는 이제는 비어있는 가게 자리를 지나치며 한숨을 내쉬었다. 작년 가을에 가게를 정리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무엇보다 아들 진훈의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 가게 권리금이랑 재고 정리하니까 3억 정도 손에 쥐었는데 그것도 벌써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고, 숙자 씨 벌써 나왔어? 옆 가게 김 사장이 셔터를 올리며 인사를 건넸다. 응, 김 사장. 요새도 장사 잘 돼? 뭐가 잘 돼? 요새 경기가 어디 장사할 맛이 나나? 그나저나 숙자 씨는 가게 정리하고 편하게 지내. 편하긴.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도 아들이 잘 벌잖아. 우리 때는 자식 농사가 제일이라고 했는데 숙자 씨는 복 받았어. 숙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복이라. 과연 그럴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숙자는 동네 슈퍼에 들렀다. 우유 한 팩, 식빵 한 봉지. 혼자 사니까 먹을 것도 많이 필요 없다. 계산하면서 지갑을 열었는데 통장 잔고가 떠올랐다. 2천만 원. 40년 장사해서 모은 돈이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다. 아파트는 있다. 목동에 있는 30억짜리 아파트.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장사 잘 되던 시절에 산 거다. 그게 지금은 숙자의 전부였다. 아들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재산. 어머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며느리 선영이 소리쳤다. 숙자는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이고, 깜짝이야. 선영아, 언제 왔어? 아침 일찍 왔어요. 진우 오빠는 차에 있고요. 선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숙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거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숙자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선영은 손에 든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어머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또 시작이다. 숙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무슨 소리야? 진우 오빠 회사요. 이번에 정말 큰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근데 계약금이 필요하대요. 딱 1억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번 프로젝트로 최소 3억은 남는다고 했어요. 숙자는 고개를 저었다. 선영아, 나 이제 진짜 돈이 없어. 가게 정리하고 남은 돈도 다 너희한테 줬잖아. 어머니, 그래도 이 집이 있잖아요.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선영아. 숙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나 이제 72이야. 대출? 내가 그걸 언제 갚아?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집이야.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진우 오빠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은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선영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줬는데. 그게 얼만데요? 어차피 나중에 유산으로 받을 돈 아니에요? 지금 주시나 나중에 주시나 똑같은 거잖아요. 숙자는 할 말을 잃었다. 유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진우가 들어왔다. 엄마. 진우야.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다. 어릴 때부터 착했던 아들.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다가 5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 됐다. 돈도 잘 벌었다. 그런데 욕심이 과했던 걸까?
사업을 확장하면서부터 빚이 생기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이번엔 진짜야. 내가 확실히 알아봤어.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어. 숙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50살이 된 아들. 어느새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고 이마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했다. 그래도 엄마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다. 진우야,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를 줬니? 엄마. 가게 권리금이랑 재고 정리한 돈 3억. 그 전에 예금 깨서 준 돈 2억.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지? 엄마 기억력이 요새 안 좋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억은 넘게 준 것 같은데. 엄마, 그건 그 돈으로 뭐 했니? 사업은 잘 되고 있어?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선영이 벌떡 일어나 끼어들었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죽을 판인데 엄마가 모른 척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영아, 말 조심해. 조심은 무슨, 어머니가 지금까지 퍼주기만 하시다가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숙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선영아,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니? 큰 소리가 아니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 집 나중에 누가 물려받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잖아요. 그럼 지금 주시나 나중에 주시나 똑같은 거예요. 선영아. 진우가 아내를 말렸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다.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실 필요 있어요? 작은 데로 옮기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요. 숙자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다. 10년 넘게 며느리로 지내온 여자. 처음에는 착하고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변한 게. 선영아, 나가. 네, 나가라고. 당장. 어머니. 진우야, 너도. 나가. 숙자는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선영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영감. 돌아가신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숙자는 중얼거렸다. 당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들한테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이야?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20년 전 사진. 아직 건강하고 씩씩했던 시절의 남편.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숙자는 혼자서 가게를 지켰다. 아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거실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와 선영이 싸우는 모양이었다. 잠시 후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갔나 보다. 숙자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이제 한 푼도 못 주는 걸까? 아들이 정말 힘들다는데 엄마로서 외면할 수 있는 걸까? 그날 밤 숙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 숙자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조용히 해. 선영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자고 계실 거야. 진우의 목소리도 들렸다.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숙자는 살짝 방문을 열고 거실을 내다봤다. 선영이 거실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진우는 주방 쪽을 살피고 있었다. 뭘 찾는 거야?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는지 찾아야지. 숙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저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방문을 확 열고 나갔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선영과 진우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어머니. 한밤중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이게 아니라. 선영이 다가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근데 우리 정말 급해요. 내일까지 돈을 마련 못하면 진우 오빠 회사 망해요. 그래서 도둑질 하려고 온 거야? 도둑질이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돈이잖아요.
또 그 소리다. 숙자는 숨이 턱 막혔다. 선영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에요. 어머니가 이상한 거예요. 맨날 퍼주시다가 왜 갑자기 안 주시는 거예요? 맨날 퍼줬다고?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장사하면서 모은 돈을 퍼줬다고? 내 피땀으로 번 돈을? 어머니. 진우가 다가와 숙자의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좀 급했어. 근데 엄마,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딱 1억만 빌려줘. 아니, 증여해줘. 그럼 세금도 안 내고 깔끔하잖아. 숙자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진우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한밤중에 엄마 집에 몰래 들어와서. 엄마, 미안해.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 엄마가 안 주신다니까. 그때 선영이 다시 다가왔다. 어머니, 그냥 유산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나중에 줄 거면서 왜 우리 고생하게 만드세요? 선영아, 나가. 안 나가요. 오늘은 꼭 받아낼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숙자는 가슴이 답답해서 의자에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요. 그냥 그 유산 지금 내놓으세요. 짝! 순간적으로 선영의 손이 숙자의 뺨을 후려쳤다. 거실에 찰싹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숙자는 뺨을 감싸 쥔 채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다. 너 지금.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하시잖아요.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다. 진우야. 숙자는 아들을 돌아봤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엄마를 때렸는데도 말리지 않았다. 아니, 말릴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았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고?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숙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뺨은 여전히 얼얼했지만 신기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그래. 숙자는 싸늘하게 웃었다. 원하던 대로 법대로 주마. 정말요? 선영의 얼굴이 환해졌다. 근데 법대로 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증여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증여해 줄게. 이 집, 30억짜리 아파트, 너희한테 줄게. 선영은 환호성을 질렀다. 진우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숙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법대로 세금 내야 해. 증여세. 알지?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증여세요? 그래. 증여세. 30억짜리 집을 증여받으면 얼마나 내야 할까? 한 10억쯤? 10억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내일 세무사 찾아가서 증여 서류 다 만들어 올 거야. 그리고 너희한테 이 집 증여해 줄게. 법대로. 숙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뒤에서 선영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침대에 앉아 뺨을 만졌다. 아직도 얼얼했다. 며느리한테 맞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맞았다. 영감. 남편 사진을 보며 숙자는 중얼거렸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날 밤 숙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이 되자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시장 근처 세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세무사 김 선생이 반갑게 맞아줬다. 김 선생, 증여 상담 좀 하려고. 증여요? 아드님한테 뭘 주시려고요? 목동 아파트요. 30억짜리. 김 선생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장님, 잘 생각하세요. 30억 증여하면
세금이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나와요? 한 10억 3천 정도 나올 거예요. 10억 3천. 숙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그거로 서류 만들어주세요. 사장님, 진심이세요? 네. 김 선생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준비했다.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숙자는 하나하나 서명했다. 이거 세무서 접수하면 며칠 후에 고지서 나갑니다. 고지서는 누구한테 가요? 증여받는 사람한테요. 아드님한테 가겠네요. 그럼 됐어요. 숙자는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났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며느리한테 뺨까지 맞았는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진우와 선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선영이 달려왔다. 어디 갔다 오세요? 세무사 사무실. 숙자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증여 서류 다 만들었어. 며칠 후면 고지서 나올 거야.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선영은 환호하며 서류를 펼쳐봤다. 증여계약서, 목동 아파트, 30억.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열심히 살게요. 진우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엄마, 고마워. 엄마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숙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다. 며칠 후면 알게 될 거다. 증여세가 뭔지. 일주일 후 숙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진우였다. 엄마, 왜?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증여세가 10억이라고? 그러게. 법대로 받으면 세금도 법대로 내야지. 엄마, 이거 장난이야? 장난 아니야. 너희가 원했잖아. 유산 달라고. 엄마.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뒤에서 선영이 소리치는 게 들렸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선영이 전화를 빼앗았다. 어머니, 맨날 퍼주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선영아, 나한테 맨날 퍼줬다고 했지? 그래, 맞아. 나 퍼줬어. 내 피땀으로 번 돈. 근데 이제는 법대로 하는 거야. 법대로 증여하고 법대로 세금 내. 그게 싫으면 증여 취소해. 어머니. 숙자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다. 창밖을 바라봤다. 목동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저 집들 중 하나가 자신의 집이었다. 30억짜리 아파트.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이제는 혼자 살고 있는 집. 영감,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숙자는 알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숙자의 집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다. 아침 8시. 숙자는 막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참이었다. 어머니, 문 열어요. 어머니. 선영의 목소리였다. 숙자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다. 선영이 눈이 충혈된 채로 서 있었다. 어머니, 이거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영은 손에 든 고지서를 흔들어 댔다. 증여세 고지서. 10억 3천만 원. 세금 내면 되지. 뭐? 무슨 돈으로 내요? 우리한테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럼 증여 포기하든가. 어머니. 선영이 거실로 밀고 들어왔다. 숙자는 한숨을 쉬며 뒤따라 들어갔다. 선영아, 아침부터 왜 이래? 아침부터가 아니라 어머니가 이상한 거예요. 맨날 퍼주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날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함정? 내가 언제 함정을 팠어? 너희가 원했잖아. 유산 달라고. 유산을 달라는 게 이런 식으로 달라는 거예요? 세금 10억을 어떻게 내라고요? 숙자는 소파에 앉았다.
그건 너희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 선영이 소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이요. 증여 취소해 주세요. 우리 진짜 못 살아요. 취소는 무슨. 서류 다 접수했는데. 그럼 어머니가 세금 내주세요. 내가 왜? 어머니가 주는 거잖아요. 주는 사람이 세금 내는 게 맞잖아요. 숙자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선영아, 법 공부 좀 해.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선영이 소리를 질렀다. 숙자는 가만히 며느리를 바라봤다. 며칠 사이에 확 늙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다. 선영아, 너 요새 잠 못 자니? 당연히 못 자죠. 10억 세금 고지서 받았는데 어떻게 자요? 그럼 증여 포기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우 오빠 회사는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선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뭐해? 돈 어디 있어요? 어머니, 현금 어디 숨겨놨어요? 선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선영은 서랍을 열고 찬장을 뒤지고 장롱까지 열어젖혔다. 우리 죽으라고 이러시는 거죠? 그럼 어머니도 편하게 못 보내드릴 거예요. 선영아. 숙자가 소리쳤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다. 안방까지 들어가 온 집안을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현금 같은 건 없었다. 숙자는 진작에 돈을 안전한 곳에 옮겨놨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선영이 헐떡이며 물었다. 없어. 너희한테 다 줬잖아. 거짓말. 어머니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놨을 거예요. 선영은 다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안방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이건 뭐예요? 숙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병원 진료 기록이었다. 그건 내 거니까 놔둬. 하지만 선영은 이미 봉투를 열어버렸다. 진료 기록지를 펼쳐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인지기능 저하 의심? 그건 어머니 치매세요? 아니야. 그냥 검사 받은 거야. 선영은 진료 기록지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작년 10월 인지기능 검사 경도 인지장애 의심 소견. 선영아, 그거 그냥 검사 결과일 뿐이야. 치매 아니야. 하지만 선영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요. 그렇다면 어머니 정신이 온전하세요? 뭐? 정신이 온전하시냐고요. 멀쩡한 사람이 며느리한테 10억 세금 폭탄을 선물로 주나요? 숙자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선영의 눈빛이 변했다. 선영아,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 혹시 요새 깜빡깜빡하시죠? 기억 안 나는 것도 있고. 그건 나이 들면 다 그래. 약은 드세요? 뭐 드시는 거 있으세요? 혈압약이랑 관절약. 그것만요? 선영이 주방으로 가서 약통을 뒤지기 시작했다.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 평범한 약들 뿐이었다. 선영아, 너 대체 뭘 찾는 거야? 어머니, 요새 병원 안 가세요? 가지.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병원이요? 왜 그걸 물어?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진료 기록지를 들고 나가버렸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숙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선영이 무슨 짓을 꾸미는 걸까? 저 진료 기록을 가지고 뭘 하려는 걸까? 다음 날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지금 갈게. 무슨 일이야? 그냥 할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진우가 집에 왔다. 혼자였다. 선영은 안 보였다. 엄마. 진우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갑자기 왜 그래? 엄마한테 손 벌리고 엄마 돈 다 받아쓰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숙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진우야, 이제라도 정신 차렸니? 엄마, 증여는 취소할게. 그리고 나 이제 사업 정리할 거야. 정리? 응. 더 이상은 못하겠어. 엄마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숙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구나. 진우야, 엄마가 너무 매몰차게 굴었니? 아니야, 엄마. 엄마가 맞았어. 나는 너무 안일했어.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근데 엄마. 응? 선영이가 그러는데 엄마 요새 깜빡깜빡 하신다며? 숙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야.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엄마,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정밀 검사 받아보고. 난 괜찮아. 엄마, 나 걱정돼서 그래. 혹시나 해서.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혹시 치매 초기는 아니시겠지? 진우야, 누가 그런 소리 했어? 선영이지?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숙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진우야, 엄마 정신 멀쩡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엄마 검사는 받아봐. 응? 진우는 간곡하게 부탁했다. 숙자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았어. 생각해 볼게. 진우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엄마와 함께 있다가 돌아갔다. 숙자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선영이 뭔가 꾸미고 있다. 진료 기록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하려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숙자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슈퍼에 들러 우유를 샀다. 할머니, 오늘도 산책 나오셨어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응, 날씨도 좋고 해서. 할머니, 요새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드니까. 집으로 돌아와 우유를 냉장고에 넣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진우는 아침에 출근했을 텐데. 문을 열어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주민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주민센터요? 네. 어르신 복지 상담 때문에 왔어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숙자는 어리둥절했다. 복지 상담? 신청한 적도 없는데. 전 신청 안 했는데요. 아, 따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신다고. 따님? 며느리 선영 말이구나.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복지사가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며 질문을 시작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이요. 혼자 사세요? 네. 가족은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나이 들면 다 아프죠. 복지사는 질문을 계속 이어갔다. 일상생활, 건강 상태, 경제 상황. 평범한 질문들이었다. 어르신, 혹시 요새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글쎄요. 가끔 어떤 걸 깜빡하세요? 뭐, 가습을 끄는 거라든가. 근데 다들 그러지 않나요?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어르신, 혹시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혈압약이랑 관절약이요. 그것만요? 네. 상담은 30분 정도 이어졌다. 복지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어르신, 건강하신 것 같아요. 잘 지내고 계시네요. 그럼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방문할게요. 정기 상담이에요. 복지사가 돌아간 후 숙자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선영이 왜 갑자기 복지 상담을 신청한 걸까? 저녁 무렵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복지사 왔다며? 응, 왔더라. 선영이가 신청했다고. 엄마, 선영이가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야. 혼자 사시니까. 그래. 숙자는 대답하면서도 석연치 않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한테 소리 지르고 집을 뒤지던 사람이 갑자기 걱정이 돼서 복지 상담을 신청했다고? 엄마, 복지사 말 잘 들어. 건강검진도 받으라면 받고.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숙자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기분이었다. 일주일 후 복지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약통을 들고 왔다. 어르신, 이거 드셔보세요. 영양제예요. 영양제요? 네. 어르신들 건강에 좋은 거예요. 복지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숙자는 약통을 받아들었다. 평범한 영양제 같았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알씩 드시면 돼요. 잊지 마시고요. 복지사는 친절하게 설명하고 돌아갔다. 숙자는 영양제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냥 영양제 같은데 뭔가 찝찝했다. 저녁에 약을 먹으려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일단 먹지 말고 보관해 두자. 나중에 약사한테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숙자는 영양제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됐다. 복지사가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왔다. 어르신, 영양제 잘 드세요? 네,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복지사는 의심하지 않았다. 어르신, 요새 컨디션은 어때요? 괜찮아요. 혹시 어지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니요. 복지사의 질문이 점점 이상해졌다. 마치 숙자가 뭔가 증상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 같았다. 어르신, 혹시 잠은 잘 주무세요? 잘 자요. 깜빡하는 일은 없으세요? 별로요. 복지사는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숙자는 확신했다. 저 영양제에 뭔가 있다. 복지사가 돌아간 후 숙자는 영양제를 꺼내 자세히 살펴봤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숙자는 약국에 갔다. 약사님, 이거 좀 봐주세요. 약사는 영양제를 받아 살펴봤다. 일반 종합 영양제인데요. 뭐가 문제세요?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요? 성분 보니까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숙자는 안심했다. 그냥 영양제구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그날 밤 선영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영양제 잘 드세요? 응, 먹고 있어. 그거 꼭 드셔야 해요. 어머니 건강 때문에 제가 특별히 구한 거예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숙자는 다시 불안해졌다. 선영이 왜 저렇게 영양제를 강조하는 걸까?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옆집 김 사장이었다. 숙자 씨, 오늘 시장에 갔다가 옆 가게 박 사장 만났는데 무슨 일 있대? 무슨 일? 숙자 씨 며느리가 요새 자꾸 시장에 와서 숙자 씨 얘기를 묻고 다닌대. 요새 정신이 이상해졌냐고. 숙자는 전화를 받은 손이 떨렸다. 무슨 소리야, 그게.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며느리가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 전화를 끊고 숙자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선영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숙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선영이 시장에 돌아다니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니. 자기 시어머니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걸까? 새벽 3시 숙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서랍을 열어 그 영양제를 꺼냈다. 약사는 문제 없다고 했지만 뭔가 찝찝했다. 캡슐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어봤다.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다.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이걸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숙자는 영양제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대신 비슷하게 생긴 다른 영양제를 꺼내 원래 통에 넣었다. 혹시 모르니까 선영이나 복지사가 확인하러 오면 이걸 보여줘야겠다. 다음 날 오전 숙자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다. 단지 내 산책로를 걷는데 맞은편에서 아는 얼굴이 다가왔다. 같은 동에 사는 박 여사였다. 어머, 숙자 씨. 박 여사, 안녕하세요. 그런데 박 여사의 표정이 이상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숙자를 바라봤다. 숙자 씨, 요새 괜찮으세요? 네, 괜찮은데요. 왜요? 그게 며느리분이 그러시던데 요새 깜빡깜빡 하신다고. 숙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며느리분이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건강이 걱정되신다고 혹시 이상한 행동하시는 거 보면 연락 달라고. 제가 뭘 이상하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며느리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박 여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흐렸다. 숙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저 멀쩡해요.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당장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선영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무슨 소리야? 선영이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가 이상하다고 소문내고 다닌대.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엄마, 그게 너도 알고 있었어? 엄마, 선영이가 진짜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혼자 사시니까. 진우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 엄마 요새 좀 이상하셔. 숙자는 귀를 의심했다. 내가 뭐가 이상해? 증여세 폭탄을 던지시고 갑자기 태도가 변하시고. 엄마, 정말 병원 한번 가봐. 진우야, 너도 선영이 편이야? 편이 아니라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 숙자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들마저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복지사가 또 찾아왔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아요. 영양제는 잘 드세요? 네, 먹고 있어요. 복지사는 주방으로 가서 영양제통을 확인했다. 숙자가 바꿔치기한 영양제가 조금 줄어 있었다. 물론 숙자가 직접 버린 거였다. 잘 드시고 계시네요. 근데 어르신. 네. 오늘 주민센터에서 검사를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검사요? 인지기능 검사요. 정기 검진이에요. 전 괜찮은데요. 어르신, 이거 의무예요. 복지 서비스 받으시려면 받으셔야 해요. 숙자는 거부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주민센터로 가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실에는 젊은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앉으세요. 간단한 검사예요. 의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오늘 날짜, 계절, 대통령 이름, 간단한 계산. 숙자는 모두 정확하게 답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의사는 종이에 그림을 그려 보이라고 했다. 시계, 짐, 사람. 숙자는 모두 그렸다. 좋아요. 검사 끝났어요. 결과는요? 일주일 후에 나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숙자는 불안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정상이겠지? 자기는 멀쩡한데.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주민센터로 가니 복지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경도인지장애 의심 소견이 나왔어요. 숙자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뭐라고요? 어르신, 경도인지장애라는 게 치매 전 단계예요.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치매로 발전할 수 있어요. 저 멀쩡한데요. 어르신,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하지만 복지사는 이미 진우에게 연락을 한 상태였다. 집에 돌아오니 진우가 선영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진우가 달려와 숙자의 손을 잡았다. 엄마, 검사 결과 들었어. 왜 혼자 고민하고 있었어? 진우야, 나 괜찮아. 엄마, 경도인지장애래. 지금부터 관리해야 해. 선영이 다가왔다. 어머니, 이제부터 저희가 어머니 건강 관리해 드릴게요. 남 필요 없어. 어머니, 혼자 사시면 안 돼요. 만약에 가습을 켜놓고 까먹으시면 어떡해요? 큰일 나요. 숙자는 선영을 똑바로 쳐다봤다. 선영의 눈빛에는 걱정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계산적인 차가운 무언가. 선영아,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어머니를 돕는 거죠. 돕는다고? 네. 어머니 혼자서는 재산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제야 숙자는 깨달았다. 선영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자기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다. 너희 나 금치산자로 만들려는 거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솔직히 말해. 성년후견인 신청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진우와 선영이 눈을 마주쳤다. 숙자는 모든 걸 알아차렸다. 진우야, 너도 이 일에 가담한 거니?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근데 엄마 진짜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세요. 증여세 폭탄 같은 걸 던지시잖아요. 그건 내가 정신이 멀쩡해서 한 거야. 엄마,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짓을 해요? 며느리한테 10억 세금을 안기는 게 정상이에요? 숙자는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이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었다. 진우야, 나 내 엄마야. 알아요, 엄마. 그래서 더 이렇게 해야 해요. 엄마 혼자 두면 위험해요. 진우야. 숙자가 소리쳤지만 진우는 이미 결심한 듯 했다. 엄마, 내일 병원 가요. 정밀 검사 받아야 해요. 안 가. 엄마 안 가시면 저희가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할 거예요. 숙자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성년후견인. 그게 신청되면 자기는 재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된다. 모든 게 후견인 마음대로 된다. 너희 진짜 엄마를 이렇게 만들 거야? 선영이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해요. 어머니가 우리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를 죽이려고 했어. 증여세 10억이 뭐예요? 그게 우릴 죽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선영이 소리를 질렀다. 진우가 아내를 말렸다. 선영아, 진정해. 진정은 무슨, 우리 이대로 있다가 정말 죽어요. 진우는 숙자를 바라봤다. 엄마, 내일 병원 가요. 제발. 숙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자기 살 길을 찾으려는 절박함만 보였다. 알았다. 가마. 다음 날 숙자는 진우와 선영을 따라 큰 병원에 갔다. 신경과 의사가 상세한 검사를 진행했다. 환자분, 인지기능 검사 한번 받아보셨죠? 네. 결과가 경도인지장애 의심으로 나왔네요. 오늘은 더 정밀하게 검사해 볼게요. 검사는 2시간이나 걸렸다. MRI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각종 인지기능 테스트도 했다. 환자분, 다음 주에 결과 나와요. 그때 다시 오세요. 병원을 나오는 길 선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확실하게 진단받으실 거예요. 그럼 저희가 어머니 건강 관리해 드릴게요. 숙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다들 평범한 삶을 살고 있겠지. 자기처럼 아들과 며느리한테 배신당하는 일 없이.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혼자 남았다. 안방 서랍을 열어 남편 사진을 꺼냈다. 영감,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진우가 나를 배신했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숙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선영이 매일 집에 찾아와 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가셨어요? 마치 간수처럼 굴었다. 숙자는 답답했지만 참았다. 지금 반항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이 저녁을 해주겠다며 주방에서 요리를 했다. 숙자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주방에서 선영이 뭔가 약통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숙자는 몰래 일어나 주방 쪽을 살펴봤다. 선영이 음식에 뭔가를 넣고 있었다. 약 같은 것을. 어머니, 밥 됐어요. 선영이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찌개와 밥, 반찬들. 맛있게 드세요. 선영아, 너도 먹어. 저는 집에 가서 먹을게요. 어머니 드시는 거 보고 갈게요. 숙자는 숟가락을 들었다. 찌개를 한 숟가락 떴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맛이 났다. 쓴맛. 선영아, 이거 뭐 넣었어? 그냥 평범하게 끓였는데요. 왜요? 맛이 좀 이상한데. 어머니, 입맛이 변하신 거 아니에요? 요새 약 드시잖아요. 숙자는 더 먹지 않았다. 선영이 돌아간 후 찌개를 싱크대에 버렸다. 그리고 남은 찌개를 작은 통에 담아 냉장고에 숨겨뒀다. 나중에 검사 받아봐야겠다. 다음 날 숙자는 몰래 병원에 갔다. 어제 보관한 찌개를 가지고 선생님, 이 음식에 뭐가 들어있는지 검사해 주실 수 있나요? 의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검사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일주일 정도. 괜찮아요. 꼭 해주세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분, 이 음식에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수면제요? 네. 상당한 양이에요. 이거 계속 드시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숙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선영이 자기한테 약을 먹이고 있었던 거다. 정말로 자기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선생님, 이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저한테 이상한 걸 먹이고 있어요.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아직은 안 돼요.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숙자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 챙겼다. 이제 선영의 계획을 알았다. 자기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려는 거다. 그렇다면 자기도 대비해야 한다. 숙자는 집에 돌아와 작은 녹음기를 샀다. 인터넷으로 주문했다. 이제부터 선영과 진우가 하는 말을 모두 녹음하기로 했다. 며칠 후 진우와 선영이 함께 찾아왔다. 엄마,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진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엄마,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이 나왔어. 숙자는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다. 거짓말이지?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대. 선영이 가까이 다가왔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보살펴 드려야 해요.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난 혼자 있을 거야. 어머니, 안 돼요. 저희가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할 거예요. 숙자는 녹음기가 켜져 있는지 확인했다.
주머니에 넣어둔 녹음기. 지금 이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다. 성년후견인? 그게 뭔데? 어머니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는 못하시잖아요.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한다고? 네. 법적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어머니는 저희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세요. 진우가 말했다. 엄마, 이게 엄마를 위한 거야. 이해해줘. 숙자는 억지로 웃었다. 그래, 알겠다. 너희 맘대로 해라. 선영과 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숙자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해봤다.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영감, 이제 시작이야. 숙자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법원 신문 날짜가 잡혔다. 진우가 성년후견인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한 달 후였다. 숙자는 그 한 달 동안 철저히 준비했다. 선영이 가져오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다. 먹는 척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버렸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였다. 선영이 볼 때만 먹는 척하고 실제로는 먹지 않았다. 대신 몸 관리를 철저히 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두뇌 활동을 위해 신문도 읽고 퍼즐도 풀었다. 인지 기능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녹음기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선영과 진우가 올 때마다 녹음했다. 그들의 대화, 계획, 음모,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이 또 찾아왔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영양제도요? 그것도 먹었어. 선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방을 살폈다. 영양제 통을 확인했다. 숙자가 바꿔치기한 통이었다. 알약이 조금씩 줄어 있었다. 잘 드시고 계시네요. 선영은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 법원 신문 날짜 나왔어요. 그래. 다음 주 금요일이요. 어머니도 가셔야 해요. 알았어. 어머니, 법원에서 질문하면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기억 안 나는 건 안 난다고 하시고.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었다. 선영이 돌아간 후 숙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남편이 생전에 거래하던 변호사였다. 선생님, 저 김숙자입니다. 아,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성년후견인 관련해서요. 성년후견인요? 숙자는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설명했다. 증여세 폭탄, 며느리의 계략, 음식에 탄 약, 녹음 파일. 사모님,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법원 신문이 언제예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녹음 파일하고 약물 검사 결과 모두 가져오세요. 숙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믿을 사람이 생긴 거다. 다음 주 금요일 법원. 숙자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반대편에는 진우와 선영이 앉아 있었다. 그들도 변호사를 대동했다. 판사가 들어오고 신문이 시작됐다. 신청인 측에서 먼저 진술하세요. 진우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신청인 김숙자 씨는 현재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재산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아드님인 신청인이 성년후견인이 되어 모친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네, 병원 진단서와 인지기능 검사 결과입니다. 서류가 제출됐다. 판사가 살펴봤다. 피신청인 측 진술하세요. 숙자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신청인 김숙자 씨는 현재 인지기능이 정상이며 재산관리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신청인 측이 제출한 진단서는 조작된 것입니다. 조작이라고요? 네.
신청인의 배우자가 피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투여하여 인지 기능을 저하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진우와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음식물에 대한 약물 검사 결과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다. 판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살펴봤다. 이 녹음 파일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법정에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다.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는 못하시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어머니는 저희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세요. 진우의 목소리도 들렸다. 엄마, 이게 엄마를 위한 거야. 이해해줘. 그리고 더 결정적인 녹음이 재생됐다. 선영과 진우가 단둘이 있을 때 나눈 대화였다. 숙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에 놔둔 녹음기가 담아낸 대화. 여보, 이거 정말 될까? 진우의 목소리. 될 거야. 어머니 지금 약 먹고 계시잖아.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정신 못 차릴 거야. 선영의 목소리. 근데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어머니가 우리한테 증여세 폭탄 던진 게 더 심하지. 우리도 살아야지. 그래도 여보, 지금 물러서면 우리 진짜 망해. 회사도 망하고 우리도 빚더미에 앉아. 어머니 재산만 있으면 다 해결돼. 알았어. 끝까지 가보자. 녹음이 끝났다. 법정은 정적에 쌓였다. 판사가 진우를 노려봤다. 신청인, 이게 사실입니까?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재판장님, 그건 대답하세요. 모친에게 약물을 투여한 것이 사실입니까? 선영이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피신청인 배우자, 자리에 앉으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신청인, 다시 묻겠습니다. 모친을 고의로 정신병자로 만들려 한 것이 맞습니까? 진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숙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고개 숙인 아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다. 눈물이 흘러나왔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숙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판사가 말했다. 본 법원은 성년 의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를 존속학대, 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선영이 소리쳤지만 판사는 방망이를 두드렸다. 퇴정합니다. 법정이 끝났다. 법원 직원들이 진우와 선영을 데리고 나갔다. 진우가 뒤돌아보며 외쳤다. 엄마, 엄마 미안해. 숙자는 고개를 돌렸다. 보고 싶지 않았다. 평생을 바친 아들. 그 아들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변호사가 다가왔다. 사모님, 힘드시죠? 선생님, 저 괜찮습니다. 사모님, 형사고소도 진행하시겠습니까?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밖에서 선영의 부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모님, 선영의 어머니가 달려왔다. 사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 애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사돈 어른, 이건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모님, 제발이요. 저희 애 감방에 보내지 마세요. 저희가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선영의 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숙자는 차갑게 말했다. 사돈 어른, 따님이 저한테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약을 먹였습니다. 이게 용서받을 일입니까? 사모님,
이제 법에 맡기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숙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혼자만의 공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아파트 창문을 물들였다. 영감. 숙자는 중얼거렸다. 내가 이겼어. 진우한테, 선영이한테.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눈물이 또 흘러나왔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소리내어 울었다. 평생 참아온 눈물을 쏟아냈다.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날들. 남편 없이 혼자 가게를 지켰던 날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 그 모든 게 아들을 위한 거였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다. 영감,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한테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이었을까? 대답은 없었다. 그저 노을만 점점 어두워져 갔다.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진우와 선영은 존속학대, 문서위조,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조사받았다. 검사가 숙자에게 물었다. 피해자분, 아드님과 며느님을 정말 처벌하기 원하십니까? 네. 합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드님을 고소하시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벌받아야죠.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이다. 녹음 파일, 약물 검사 결과, 증인 진술. 모든 게 진우와 선영에게 불리했다. 최종 선고날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이진우는 존속학대 및 사기 미수로 징역 2년, 피고인 박선영은 존속폭행, 존속학대 및 사기 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선영이 비명을 질렀다. 재판장님, 이건 너무 심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피고인들은 노모를 고의로 학대하고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으며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정이 끝났다. 진우와 선영은 법원 직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숙자를 돌아봤다. 엄마, 미안해. 숙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법원을 나서는데 변호사가 다가왔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이제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숙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아들이 감방에 갇혔는데 어떻게 편할 수 있겠는가.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30억짜리 아파트. 넓고 고급스러운 집. 하지만 너무 쓸쓸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숙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사모님, 남편의 오랜 변호사였다. 다른 변호사, 법정에 함께 갔던 사람 말고 남편 생전에 유언장을 관리하던 변호사. 어머,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사모님,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변호사는 거실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다. 사모님, 이제야 회장님의 유언을 공개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유언이요? 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상황이요? 사모님께서 아드님과 법적 분쟁을 겪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숙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편이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건가? 유언이 뭔데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다. 사모님, 사실 이 아파트는 15년 전부터 사모님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숙자는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방식으로
간병인 명의로 바꾸셨습니다. 사모님께는 거주할 권리만 남기셨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회장님 말씀이 사모님께서 아드님에게 약하셔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쏟아부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집만은 지키고 싶으셨답니다. 숙자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며느리한테 한 증여는 원인 무효입니다. 애초에 사모님 소유가 아니었으니까요. 증여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증여세도 당연히 낼 필요 없습니다. 이미 세무서에 정정 신고했습니다. 숙자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남편이 이 모든 걸 예상했다는 거다. 자기가 아들한테 약해서 재산을 다 날릴 거라고. 그래서 미리 집을 지켜놓은 거다. 영감이. 숙자는 중얼거렸다. 당신이 날 못 믿었어? 그렇게 내가 믿음직스럽지 못했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는 사모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지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지킨 게 아니라 못 믿으신 거잖아요.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모님, 결과적으로 회장님 판단이 맞았잖습니까? 만약 이 집이 정말 사모님 명의였다면 며느리에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 말에 숙자는 할 말을 잃었다. 맞는 말이었다. 만약 정말로 자기 명의였다면 증여세를 못 내서 집을 잃었을 것이다. 당신이 맞았네, 영감. 숙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이 날 못 믿었지만 그래도 당신이 맞았어. 변호사가 일어섰다. 사모님, 이 집은 앞으로도 계속 사모님 것입니다. 명의는 신탁이지만 사모님께서 평생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자동으로 처분되어 복지재단에 기부됩니다. 아들한테는 안 가나요? 회장님 유언대로라면 아드님께는 한 푼도 가지 않습니다.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숙자는 혼자 남았다. 텅 빈 집, 30억짜리 아파트. 하지만 이젠 자기 것도 아니다.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아들을 키웠던 집, 추억이 가득한 집. 영감, 당신 정말 날 못 믿었구나. 숙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목동 아파트 단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근데 당신 말이 맞았어. 나 정말 아들한테 다 퍼줬을 거야. 눈물이 또 흘러나왔다. 미안해, 영감. 당신 믿음을 저버려서.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목동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었다. 숙자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다. 혼자서, 아들 없이, 며느리 없이, 그저 혼자. 숙자 씨,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그냥 그렇게 지내요. 아드님은요? 소식 없어요. 거짓말이었다. 진우는 교도소에서 매주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숙자는 한 번도 읽지 않았다. 그냥 서랍에 쌓아둘 뿐이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다. 김숙자님 맞으십니까? 네. 재소자 이진우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오실 수 있으십니까? 숙자는 망설였다. 아들을 보러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거절해야 할까? 알겠습니다. 갈게요. 다음 주 토요일 숙자는 교도소를 찾았다. 30년 만에 처음 가보는 곳이었다. 높은 담장, 철조망, 감시탑.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면회실로 안내됐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진우가 앉아 있었다. 수의를 입은 아들. 머리가 짧게 깎이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숙자는 천천히 앉았다. 진우가 전화기를 들었다. 숙자도 전화기를 들었다. 엄마.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와줘서 고마워.
숙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을 바라봤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다야?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변명할 수 없어. 진우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여기 들어와서 매일 생각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래서 엄마 용서해 줄 수 없을 거라는 거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숙자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입을 열었다. 진우야, 엄마가 너한테 뭐가 부족했니?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너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잖아. 알아, 엄마. 근데 넌 엄마한테 뭘 했어? 엄마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했잖아.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 정말 돈 때문에 미쳤었어. 회사가 망하고 빚이 쌓이고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엄마한테 손을 댔어?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숙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려 했다. 더 이상 들을 게 없었다. 엄마, 잠깐만. 진우가 급하게 말했다.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뭔데? 엄마는 날 용서할 수 있어? 숙자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모르겠어. 아직은. 그래도 언젠가는? 모르겠다고 했잖아. 숙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다. 뒤에서 진우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교도소를 나와 버스를 탔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누가 보낸 걸까? 상자를 들고 들어와 열어봤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사진 앨범이 들어 있었다. 편지는 선영의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다. 사모님께 저희 딸이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운 겁니다. 사모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씁니다. 사모님께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옛날 사모님과 회장님, 그리고 진우 씨가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저희가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사모님께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보냅니다. 숙자는 사진 앨범을 펼쳤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젊은 시절의 사진, 진우가 아기였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 숙자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 저 때는 정말 행복했다. 돈은 없었지만 가족이 함께였다. 서로 사랑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가족이 원수가 된 걸까? 영감,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대답은 없었다. 그저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을 뿐이었다. 계절은 다시 바뀌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숙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혼자만의 시간,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숙자는 인터폰을 확인했다.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복지재단에서 나왔습니다. 복지재단요? 네. 회장님 유언과 관련해서 방문했습니다. 숙자는 문을 열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설립하신 복지재단의 담당자입니다. 복지재단이요? 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비밀리에 재단을 설립하셨습니다. 어려운 노인분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숙자는 놀랐다. 남편이 재단을 만들었다고? 그걸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회장님 말씀이 사모님께서 아시면
재단 재산까지 아드님께 쓰실까봐 걱정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 얘기다. 남편은 자기를 끝까지 못 믿은 거다. 그래서 오신 이유가 뭔데요? 사모님, 회장님께서 유언으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만약 사모님께서 아드님과 법적 분쟁을 겪으신다면 그때 재단 이사장직을 사모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장이요? 네. 회장님 말씀이 그렇게 되면 사모님께서 아드님에게서 벗어나셨다는 뜻이니 이제 재단을 맡기셔도 괜찮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꺼냈다. 사모님, 재단에서는 매달 어려운 노인분들께 생활비를 지원하고 무료 급식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재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자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재단 현황 보고서. 많은 노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거 다 우리 영감이 한 거예요? 네. 회장님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숙자는 눈물이 났다. 남편이 자기 몰래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영감, 당신 참. 사모님, 이사장직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숙자는 재단 일을 시작했다. 사무실에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현장을 방문했다. 무료 급식소에서 노인분들께 식사를 대접했다. 남대문 시장에서 일하던 시절처럼 부지런히 움직였다. 사모님, 이거 드세요. 한 할아버지가 말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먹었어요. 이런 곳이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요. 재단 이사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이사장입니다. 어머,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숙자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런 일을 하는 게 이렇게 보람찬 줄 몰랐다. 영감, 당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숙자는 중얼거렸다.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하지만 이제 이해가 됐다. 남편이 왜 자기한테 말하지 않았는지. 정말로 자기가 아들한테 다 써버렸을 테니까. 봄이 왔다. 만 1년이 지났다. 진우가 교도소에 들어간 지 1년. 어느 날 교도소에서 또 연락이 왔다. 김숙자님, 재소자 이진우의 형기가 절반 지났습니다. 모범수로 인정받아 조기 가석방 대상자입니다. 보호자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 의견이요? 네. 가족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숙자는 한참을 망설였다. 아들을 받아줘야 할까? 아니면 거부해야 할까? 시간을 좀 주세요. 며칠 후 숙자는 다시 교도소를 찾았다. 진우는 1년 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 진우야. 응, 엄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니?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엄마, 나 다시는 사업 안 할 거야. 그냥 평범하게 살 거야. 취직해서 월급 받으며. 선영이는? 이혼했어. 지난달에 서류 다 정리됐어. 숙자는 놀랐다. 왜? 선영이도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대. 서로한테 상처만 주고.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한 것 같구나. 엄마, 나 나가면 엄마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숙자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우야, 엄마가 너를 용서할 순 있어. 근데 예전처럼은 안 돼. 알아, 엄마.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재단 일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엄마, 그렇게 해. 엄마 인생 살아. 진우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게. 엄마한테 더 이상 손 안 벌칠게. 그래, 그렇게 해.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아들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풀린 것 같았다. 여름이 왔다. 진우가 가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숙자는 찾아가지 않았다. 진우도 찾아오지 않았다. 서로 거리를 두기로 한 거다.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문자를 주고받았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성실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엄마도 잘 지내고 있어. 짧은 문자.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가을이 왔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째 되는 날이었다. 숙자는 남편 산소를 찾아갔다. 경기도 어느 조용한 산에 있는 묘지. 영감, 잘 지냈어? 숙자는 남편 묘 앞에 앉았다. 나 요새 재단 일하고 있어. 당신이 만든 재단.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더라.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영감, 당신 날 못 믿었지? 그래서 아파트도 신탁하고 재단도 비밀로 하고. 숙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근데 말이야, 당신이 맞았어. 당신이 그렇게 안 했으면 나 정말 다 날렸을 거야.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영감. 내가 아들한테 너무 약해서, 당신한테 실망만 안겨줘서.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화로웠다. 후회는 있지만 원망은 없었다. 영감, 그래도 나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당신 덕분에. 숙자는 일어섰다. 묘지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내려왔다. 산 아래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엄마. 진우였다. 검은 양복을 입고 국화꽃을 들고 있었다. 진우야, 너도 왔구나. 응, 아빠 기일이잖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버스를 기다렸다. 어색한 침묵. 엄마, 회사 잘 다니고 있어. 그래, 다행이구나. 엄마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재단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 그래요. 좋으시겠다. 버스가 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탔다. 서로 다른 좌석에 앉았지만 같은 버스를 탔다. 창밖을 바라보며 숙자는 생각했다. 이게 맞는 것 같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아들은 아들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겨울이 다시 왔다. 첫눈이 내렸다. 숙자는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내년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사장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직원이 문을 두드렸다. 그러세요. 이사장님, 이거 받으셨어요. 택배요. 작은 상자였다. 보낸 사람은 이진우.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목도리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엄마, 날씨가 추워졌네요. 목도리 하나 샀어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사랑하는 아들 진우 올림. 숙자는 목도리를 꺼내 목에 둘렀다. 따뜻했다.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 깨끗한 눈. 영감, 우리 아들 그래도 아직 사람은 남아있나 봐. 숙자는 미소 지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나 혼자 못 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살고 있어. 휴대폰이 울렸다. 진우였다. 엄마, 목도리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고마워. 엄마, 크리스마스에 시간 괜찮으세요? 밥 한번 같이 먹고 싶은데. 숙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래, 좋아. 진짜요? 고마워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숙자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영감,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숙자는 다시 일에 집중했다. 서류를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했다. 30억짜리 아파트, 평생 모은 재산. 그것들은 이제 숙자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대신 숙자에게는 보람 있는 일이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 남편이 시작한 일을 이어가는 일, 그리고 아들과의 조심스러운 화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작은 한 것. 영감, 당신이 날 못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이 날 지켜준 거야. 숙자는 중얼거렸다. 고마워, 영감. 그리고 미안해. 당신 믿음에 부응하지 못해서. 해가 저물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숙자. 목도리를 두르고 집으로 향했다. 거리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했다. 화려한 장식, 캐럴, 웃는 사람들. 숙자도 걸음이 가벼워졌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다. 아들과 멀어졌지만 끝이 아니었다. 인생은 계속된다. 72살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숙자는 깨달았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따뜻한 난방, 조용한 공간.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숙자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혼자 먹을 소박한 식사.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목동의 야경. 수많은 불빛들. 영감, 나 잘 살고 있어. 당신 걱정 마. 그리고 작게 덧붙였다. 당신이 맞았어. 정말로. 며칠 후 크리스마스 이브. 숙자는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진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왔구나.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불편하지는 않았다. 엄마, 주문할게요. 뭐 드실래요? 내가 시켜. 엄마는 다 괜찮아. 식사가 나왔다. 두 사람은 천천히 먹었다. 엄마, 요새 재단 일은 어때요? 좋아. 보람 있어. 그렇구나. 나도 회사 일 재미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짧은 대화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진우가 말했다. 엄마, 내년에도 가끔 이렇게 만날까요? 그래, 그러자. 엄마, 사랑해요. 숙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엄마도 그래. 두 사람은 헤어졌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 같은 느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숙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영감 봐. 별이 참 예쁘지?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 하지만 숙자의 마음은 따뜻했다. 목도리를 더 꽉 둘렀다. 아들이 선물한 목도리. 영감, 우리 아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집에 도착했다. 30억짜리 아파트. 하지만 이젠 욕심나지 않았다. 이 집은 남편의 뜻대로 나중에 복지재단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영감, 당신 계획이 다 맞았어. 나 이제야 알겠어. 숙자는 남편 사진 앞에 섰다. 당신이 날 못 믿었던 게 아니라 날 지키려고 한 거였구나.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고마워, 영감. 그리고 미안해. 늦게 깨달아서. 숙자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이제 편히 쉬어. 나는 잘 살 테니까. 그날 밤 숙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 없이, 근심 없이.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크리스마스 아침. 숙자는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좋은 아침. 누구에게 하는 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말하고 싶었다. 인생은 계속된다. 72살의 나이에도 아직 할 일이 많다. 재단 일도 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도와야 하고 아들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해야 한다. 영감, 나 잘할 수 있겠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숙자는 알고 있었다. 잘할 수 있다고. 아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숙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